오늘도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넷째 주 자료가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거래량이 주춤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상승폭 컸던 단지 중심으로 매수인 관망 심리가 견고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폭은 다소 꺾인 분위기다 이런 총평을 내놨는데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이런 최근 집값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서두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부동산원의 자료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보정 작업을 거치면서 좀 더 정보가 약간 후행을 하는 면이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의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한 8월 초 정도를 고점으로 네. 좀 이제 열기가 확실히 좀 그 이후로 좀 식었다,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래량이나 가격 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약간 상승률 같은 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8월 초부터 약간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네.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2024년에 이렇게 월별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구별로 어떤 이 비중, 거래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강남 3구 비중은 대략 20% 정도로 계속 그 비중이 유사하게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강남 3구의 아파트 숫자가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쯤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마포, 성동, 강동 요런 지역들이 이제 약간 좀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있고, 요 양천, 광진 이 지역보다는 뭐 학군 쪽에서는 약간은 아쉬울지 몰라도 좀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인데, 이쪽이 비중이 과거 이 침체기 때는 한 이렇게 10% 정도에 불과했던 게 20% 선까지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천, 광진 같은 데도 이제 비중은 그대로고 강남 3구도 비슷한데 여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요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많은 요쪽 지역들이 좀 거래량이 많이 탄력이 이렇게 붙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3040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렇게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좀 대출하기 어렵던 고금리 시기에는 3040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다가 지금 이 3040 비중이 이렇게 적을 땐 40%였던 게 지금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네. 수준으로 올라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뭐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대부분 3040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도 대체로 3040이 받기 쉬운 그런 대출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원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니즈도 대부분 이제 앞으로 생애 소득을 감안하면서들 받으니까 아무래도 5060보다는 3040이 더 이렇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다 보니 대출 받기 쉬운 환경이 될수록 이렇게 3040의 수요가 좀 자극이 되고, 그들의 수요가 저렇게 서울에서도 약간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신축 위주인 마포 쪽이 더 거래도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걸 또 주로 이제 젊은 연령층이 좀 많이 찾으셨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대출의 민감도가 더 높다 보니까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 될수록 이쪽에서 일단 하나 수그러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서울에 아파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금 조달 계약서 같은 거 이제 제출을 할 때 보면은 자금의 원천이 뭐냐에 대해서 이게 뭐 주식이나 채권 팔아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좀 써내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나 주식시장 이런 데가 뭐 코인시장 이런 것들이 막 붕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의 원천도 좀 약간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한 8월 초 중순쯤에 이제 나스닥과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들이 이제 좀 한번 붕괴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상반기 내내 좋았던 어떤 증시, 뭐 이런 다른 부동산 외의 시장도 되게 상반기에 좋았었는데 이게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쪽도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더 오르고 대출을 좀 안 하는, 이렇게 못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작년과 유사한 어떤 그런 장세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9월까지는 거래량, 이제 특히 작년에도 한 9월부터 좀 거래량이 좀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봄 여름에는 좀 이렇게 좀 불이 붙다가 가을 겨울에 이제 식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게 유사한 흐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봄 여름에 좀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이었다가 지금 가을부터 이렇게 빚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좀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빚내기 쉬울 때는 이제 거래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오르다가 지금 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같은 이거 대출을 잠그는 이렇게 대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좀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조금은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한 11월 대략 연말쯤 되면 이제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의 대출 여건은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려운 확실히 상반기보다 금리도 많이 올랐거나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오거나 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좀 약간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요소로 지금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게 그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18년 말 19년 초에도 이제 헬리오시티 9,600세대가 그랬죠. 네, 그때 입주했을 때 전세 가격이 그 주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둔촌주공은 그때보다도 더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이제 강동 송파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그 인근 지역들의 전세 가격에 한번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전세가가 물량 자체로 인해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계대출의 확대를 막는 일환으로 1주택자 그동안은 이제 1주택자도 편하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일부 신흥은행들에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무주택자가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둔촌주공의 어떤 그 이제 전세가 나오는 수량을 무주택자들로만 채울 수 있다? 꼭 뭐 그 지금 이렇게 워낙에 지금 한마디로 이제 신규로 나오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나간다면은 그러면 이게 물량 쪽 요인과 이제 수요를 약하게 한 요인이 같이 겹쳐서 좀 약간 좀 무시 못할 악재로 지금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분양자들이 원래는 이제 전세를 내지 못하고 무조건 실입주를 하도록 그게 정책이었지만 그것도 심지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그런 집주인도 많다라는 건데, 즉 둔촌주공의 잔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치르겠다 이런 그 전략으로 지금 계신 수분양자들이 꽤 계실 텐데, 그런데 뭔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을수록 아무래도 나의 자금 사정이 좀 이렇게 풀릴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약간 유동성 리스크에 좀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약간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면 또 이제 약간 또 그 부분을 좀 풀어주면서 리스크를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이제 한마디로 둔촌주공을 이제 그 분양 받은 분들의 유동성 리스크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저기가 더 입지도 좋고 심지어 신축이라서 더 좋은데 전세가가 오히려 더 낮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전세 만기일 때 그냥 나 저기로 가겠다라면서 이제 전세 여기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쪽에 전세를 이제 놓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그 좀 더 전세가를 최소한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같이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로 인한 이제 유동성 리스크, 말 그대로 이제 좀 약간의 역전세 문제가 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상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참 보면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13 대책은 둔촌주공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 확대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약간 시간이 흘러서는 서울에 이제 좀 상급지들은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수준으로 좀 돌아보니 굉장히 좀 이게 부양한 효과가 컸다라는 건데 지금의 어떤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기조를 생각하면은 그만큼 세게 또 할까 싶기는 하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서는 뭐 조금은 좀 이렇게 숨통을 트여줘라 뭐 이 정도 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는 좀 하거든요. 네. 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계부채 잡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뭐 원칙대로 뭐 대출도 해주지 말고 뭐 이렇게 가자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역전세로 인한 어떤 그 집값 하락은 생각보다 좀 더 충격이 올 수 있다. 뭐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어쨌든 급등했었던 시기, 네.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원화 가치가 이제 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했었던 시기는 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었던 시기와 좀 일치를 합니다. 뭐 IMF 그 외환위기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네. 요때들에 이렇게 환율이 되게 급등했었던 거를 일단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즉 환율이 이제 그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어쨌든 수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국가 경제에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면은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측면에서는 GDP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제 내수 시장, 내수 소비는 이게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또 수입품도 많이 쓰고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지금 최근까지 일본 국민들이 겪었던 딱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장표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이제 음영 처리된 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내수 소비 증감률인데 보시면 딱 환율이 이렇게 오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민간의 소비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리 환율이 1,100원대에서 1,300원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민간 소비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인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딱 금융과 이제 부동산 건설 이건 대표적인 내수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으려면 이건 수출보다는 이게 내수라는 게 훨씬 더 이제 부동산 시장과는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보다는 좀 내려가거나 안정되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뭐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과 보통 집값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여주신 표대로라면 제법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법 일단은 높게 나오고 그게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좀 더 그 관계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 게 저 옛날 과거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일반 개인들도 미국 국채나 주식 이런 해외 자산 투자를 하기가 그렇죠. 훨씬 더 쉬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집이란 거는 한번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어렵다는 건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이렇게 해외 채권이나 주식은 훨씬 그거에 비하면은 수수료도 덜 들고 이렇게 진입 퇴출이 좀 쉬운 자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점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고점 뭐 대부분 우리나라 뭐 강남 3구도 집값의 고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그때 고점을 대부분 강남 3구의 경우는 회복했거나 조금 더 올랐다라고 네. 이제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환율은 1,100원대였고 지금은 1,300
정권대거든요. 그럼 환율은 오히려 15%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 가치가 그때와 동일하려면 집값도 그때보다 15% 정도는 올라야 맞는 건데 그렇죠. 전혀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 달러 자산 투자가 더 나은 성과가 더 나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가까운 과거랑만 비교를 해봐도요. 네. 워낙에 지금 이제 좀 하락을 좀 점치던 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랐죠. 근데 이 오른 양상도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한 장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그 반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그 피크 때일 때보다 전세 가격이 즉 2000 전년도보단 전세가 오르긴 했지만 임대차 입법 시행하고 나서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확 뛰었던 시기인데 이때에 비하면 전세가는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집값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오르다 보니까 갭 자체가 무려 지금 전세가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 갭이 좀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약간 외곽인 곳은 뭐 전세가가 이제 좀 1년 전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집값의 반등도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 갭은 전세가율이 64%밖에 안 되는 그래서 갭도 상당히 이제 이런 반포 같은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이제 좀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내수 침체가 지속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좀 저렴한 거만 찾는 식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양상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수 경기에 좀 달렸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즉 올해 가령 야 그러면 경기가 뭐 안 좋다,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서울의 상급지들은 저렇게 막 세게 오를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준비한 요 장표는 이제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주식전략 파트장님께서 찰스 킨들버거의 어떤 그 책,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관통하는 어떤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원래 대체로는 모든 자산 가격이 만약에 경기를 따라 똑같이 움직인다면은 버블이란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경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도 같이 움직이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는 오히려 일부 자산군은 여기서 더 오른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도 경기가 계속 더 나빠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내려가는 식으로 이거를 밟으면서 거품이란 게 생겼다가 거품이 깨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경기의 저점과 고점은 알 수는 없거든요. 이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저 중에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는 후행적으로는 알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이 경기가 나빠지는 어떤 초입쯤에 있다라면은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 때 어쨌든 벌어놓은 돈은 많고 지금 사실 이런 부자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경기 좋을 때 무슨 IPO든 뭐든 엑시트를 한 그런 큰 자금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반포나 이런 데도 그냥 완전히 막 현찰로 막 집을 사시고 이런 분들인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은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졌다 보니까 투자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처 자체는 점점 없어 보이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귀하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경기가 안 좋아져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고 믿는 그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쏠려 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 상급지 이제 특히 강남 부동산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는 걸로 지금 약간 그 내러티브가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 뭐 지분을 팔아서 엑시트해서 돈 벌고 이런 분도 코로나 때보다 확실히 지금 서서히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부자가 되게 많이 벌던 환경에서도 점점 지금 후행해서 지금 지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팀원 위메프 이런 것들도 다 막 망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죠. 한마디로 이렇게 큰 돈 벌기는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부자가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에서도 벗어나고
경기 침체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쓸려가는 그런 게 이제 겹치면서 말 그대로 뒤에 더 비싼 돈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상급 쪽에서도 더 비싸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숫자, 힘 그런 것들이 좀 위축이 되면서 이쪽으로 쏠렸던 게 이제 확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만약에 좀 내수 경기라든가 우리 경기가 이렇게 쉽게 턴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워낙 좋았던 시기에 풀렸던 유동성, 거기서 이제 승자가 되셨던 분들이 이제 서울 상급지 신축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지금 돈이 쏠려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이제 특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목도했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면은 그러면 여기마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무너지면서, 근데 이제 사실 많이 내려가서 안 오른 곳들은 더 떨어지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지금 중국은 3년째 뭐 착공, 투자, 부동산 이런 게 계속 지금 부진하게 내려가서 한마디로 공급이 계속 줄었는데도 북경 상해 이런 데도 지금 3년째 계속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중국 정부에서 좀 금리도 좀 내리고 약간씩 부양책을 써도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는 형국이라 네. 침체가 길어지면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이게 이 장표에서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처리한 게 이제 약간 상승 우색이고 이 파란색이 좀 이제 하락 우색이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그 상승 우색이 중에서도 잠깐 하락했었던 때가 있고, 또 이런 하락 우색이에서도 이제 2009년 같은 때는 꽤 센 반등이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퉁쳐서 하락기, 상승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어떤 자산 시장이라도 그렇듯이 이제 상승기 때는 그러면 조금 막 가격이 밀려도 그냥 편하게 그냥 좀 뭐 밀리나 보다 뭐 이러다가 다시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반면에, 약간의 하락 우색이, 저는 지금은 하락 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올해 상반기는 상당히 이게 너무 이 대출이란 거의 힘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이 너무 지금 하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도하게 올라버렸다라는 생각이고, 하락 우색이라면은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오히려 살짝 약간 위기의식, 그러니까 좀 하락이 우세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여기에 안도하고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없는데도 올해 상반기에 안 사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잘 참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은 이제 대출의 환경이 주택 수요를 저하는 환경이라는 거를 좀 같이 좀 염두를 하시면서 조금 더 약간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그러니까 한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느긋하게 좀 바라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워낙에 지금 상반기에 또 이게 주요했던 어떤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네. 네, 그런 논리가 또 많았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스트레스 DSR 같은 게 2달 정도 미뤄지니까, 그럼 2달 뒤부터 대출한도 줄어드니까 지금 빨리 다 땡겨서 사라. 약간 또 그런 마케팅도 좀 주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집이란 게 지금 아니면 못 사는 집은 사실은 없거든요. 항상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또 이렇게 좀 나오기 마련이고, 그럼 부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반포도 지금 원베일리라는 신축이 나옴으로써 글로 막 수요가 쏠리고, 반포 내 다른 또 이제 좀 또 구축은 약간 수요에서 좀 더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신축이라는 건 또 나오기 마련인데, 게다가 지금 2025, 26, 27년까지는 반포, 방배, 잠실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꽤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간과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수요는 약간 그쪽 더 새로운 신축들로 이제 내가 부자라면 충분한 돈 갖고 있다면 잠실 내에서도 요 신축 사지 굳이 막 이제 10년, 20년 차 된 거 쪽으로 눈이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들 대단지 신축이 앞으로 2026, 7년까지 꽤 많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앞으로 나올 신축들이 있음에도 지금 아니면 이거 못 산다라는 마케팅 그런 거는 약간은 좀 잘못 호도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에는 너무 현혹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넷째 주 부동산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산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좀 유의할 시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런 부담을 참 갖고 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그런 어떤 불확실성 또는 부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2020년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네.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의 연관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건 금리의 방향성보다도 저는 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면서 미친 거. 그리고 제로 금리가 다시 5%로 올라가면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실 이 폭이었다고 보고 있지 그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파월이 얘기했는데 그걸 의미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서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펀드멘탈을 묻게 될 거예요. 기초 체력이 과연 튼튼하냐 이걸 묻게 되겠죠. 그동안 쉽게 말해서 뭐 돈의 양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래? 그렇게 올랐거나 아니면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느냐. 안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금리 영향은 제한적이고 저는 그런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대출 양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기도 전에 엄청나게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8월만 해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이 한 달 동안 증가하는데요. 그 정도 증가 규모를 보면은 이거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7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했는데 어떤 수요냐면 실수요입니다. 실수요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건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현재 시장보다 전망이잖아요. 전망 차원에서는 저희 지속 가능성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이 전 굉장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는 향후로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빠르면 9월부터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매물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 매물 걷어들이게 마련인데 집값이 오르는데도 매물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 그래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이 단기적으로만 보면 호가가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주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그래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호가는 오르는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최근 다시 최고치 83,000호 정도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거는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고려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물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거래량만 빠지면 매물을 훨씬 더 많이 감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반영해주면 매물은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매물 증가가 집값 하락폭을 향후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인 거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 실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 시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을 조금씩 빨리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표로 보면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부류인데요. 그러니까 두 요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저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 시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가 보유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팔리면 빨리 다른 데 이사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저게 최근의 현상은 제가 볼 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의 매물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 같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고 반면에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이 빠지는 거죠. 근데 공급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매물의 양이 네.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도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기초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빨리 팔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축되면 막 싸게 팔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향후로 또 다른 이 매물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되고 저 매물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저 매물의 양으로 그리고 속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매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시장을 전망하는데 정책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저희가 상수로 봐야 됩니다. 이게 상수를 일단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급증한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뭐냐면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증가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정체되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빚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가격인 경우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가계대출이 9조 원 증가했어요. 근데 집값이 더 오르려면 10조 원이 돼야 돼요. 9조 원이나 8조 원이 되는 순간 수요는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정부 정책을 떠나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시그널이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량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에서 뭐 1,800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900조가 되고 2,000조가 될 수가 있죠. 네. 있는데 그 증가 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구간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그리고 2022년 뭐 이런 기간을 보면 대출은 받아요. 대출의 총량은 증가한다고요. 근데 대출의 증가폭이 줄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값을 그리고 자산 가격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채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들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6억 초과되는 아파트 주택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제출하는데 61% 이상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용성 뭐 이런 지역 얘기할 때 그런 지역은 10억 이상 대출이 20%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LTV를 거의 최대한 받아서 막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뭔가 조금 대출의 정도가 과거보다는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근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책 대출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대출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출들이 조금 더 저는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미래 수요를 당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출 받을 사람들을 미리 대출해 준 거예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대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과거하고는 또 다른 가계대출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심리적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는 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반드시 오를 거야 또는 내 월급이 반드시 증가할 거야. 이런 확신이 일어야 대출을 일으켜서 결국엔 뭐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확신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런 수요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향성을 못 읽을 때입니다. 아, 이게 완화해 주는 거야? 규제한다는 거야? 사실은 계속 완화 기조를 보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규제 방향성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에 신뢰를 못 준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저는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서 지금 정부 정책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완화를 해주고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로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규제 완화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가격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니까 불확성이 커진다. 또 하나 이제 볼 시점은 뭐냐면 사실은요. 제가 볼 때 나올 대책은 다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규제 완화 관련해서. 네. 예,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정비 사업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금까지 사실 규제 완화는 대부분 다 나왔다. 아주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또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밸리 이제 국민평형수가 60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그 60억의 실제 거래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후로 이 아파트가 48억과 50억에 거래돼요. 그럼 뭐냐면 집값은 10억 빠진 거잖아요. 최고가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요. 이 반포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요. 쉽게 말해서 매물이 없어서요. 왜 매물이 없냐면 지금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입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고 싶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매물이 몇 개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반포의 집값이 오르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팔 사람이 없어서 즉 공급이 없어서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여기서 시장이 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매물을 내놓는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막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공급이 없었다. 매물이 없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도 60억 원에 팔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된다. 그게 이제 향후로 보여줄 거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지치게 되겠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조금씩 호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호가를 내리지 않으려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매물이 감소해야 돼요. 호가는 올라가면서 매물은 감소해야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호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표가 물론 단기긴 하지만 전 이게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 못 버팁니다. 그러면 다시 호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호가는 올리지만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바로 빠지진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가 오르는 시장이니까 일단 기다려 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그러면 조급해지겠죠. 그러면 조금씩 호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또 살려놓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정확한 시점을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연말로 갈수록 가격이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파트가 많이 오른 마용성이나 강남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또 집값이 막상 그렇지도 않다. 뭐 그렇게 폭등을 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 차이가 지금도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도강 지역이 조금 소폭 오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 적어 보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용성이라든지 뭐 강남의 지역이 오른 건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도강 지역은 투자 수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이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 마음이 없습니다. 지표로도 안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따라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연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계속 뭐 경제자유살롱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이 증가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수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대출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는 그게 수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뭐 안 빠지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9월 셋째 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집값이 빠질 때 하시라. 그리고 지금은 그런 변동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대출을 적게 받아서. 그런데 딱 보시면 송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상을 보면 정확히 반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값이 빠질 때는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었어요. 그러다 집값이 오르니까 8,000건으로 증가합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대신 충실히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조달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꼭 집값이 하락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증가 이런 시점이 또 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 내 집 마련 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단 말이죠. 뭐 조달 여건이라든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사고 싶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조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하지 말고 영원히 그냥 뭐 전세나 월세 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쌀 때 가격이 쌀 때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로 보시고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게 되면 연말에 사야지. 나 전세 만기 될 때 사야지. 사실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때가 안 됐어도요.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내가 전세 만기가 안 돼도요. 내가 사고 싶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전세 만기 됐는데 집값 엄청 올라요. 그냥 대출 받아서 사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말에 빠졌었고요. 23년 말도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더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때하고 좀 양상이 다른 기회라고 오고 있다고 봐요. 그때는 매물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빠진 매물이요. 근데 향후로는요. 빠진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급매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급매 수준의 가격대가
많아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좀 더 편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요즘 가장 송 기자님 많이 하는 말이 요즘 뭐냐면 야 대출해 줄 때 집 사라는 말이에요. 전 그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왜 대출해 줄 때 사요? 어? 대출이 잘 안 해주더라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냥 대출해 줄 때 집 사는 게 맞아. 그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꼭 대출을 적게 받아서 사야죠. 대출해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출 꼭 갚아야 되는 빚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또 이런 변화를 기회로 잘 삼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9월 셋째 주 집값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상승폭이 그래도 축소가 됐었는데 올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제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하면은 오히려 매물이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매물이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주간 단위로 뭐 상승과 좀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고요. 실제적인 수요자가 가장 단기간에 체감을 할 수 있는 대출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매도자들도 최근 몇 개 지역이 워낙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지금 이제 좀 빠르게 매각하지 않으면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이제 불안감에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계속 6개 지역구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가장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강남 3구와 뭐 소위 마용성, 그러니까 한강변 중심으로 도심 쪽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 지역들 6개 지역구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지금 수치를 제가 좀 누적을 봤더니 성동구가 올해 7.4% 정도 이제 누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주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굉장히 뭐 그 9월 초까지의 수치니까 큰 폭으로 오른 거고요. 그리고 서초가 그 다음이 이제 5.88, 뭐 송파가 5.69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가로 올랐고, 그리고 또 50억 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올해 지금 전체 서울에서 234건이 그 50억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사실 50억이면 꼬마 빌딩 기준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강남구가 이제 130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압구정동이 87건입니다. 그러니까 234건 중에 87건이 이제 압구정동에 좀 한정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서초, 성동구, 용산구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서 50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4개 지역구에서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거기서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려면은 사실 재건축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장 진행 안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고 이게 향후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사실 언제 이게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지는 뭐 여러 가지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가 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써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는 지역들 그리고 아니면 반포처럼 신축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더 이상은 살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호가로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거래가 정말 신고가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상승기 때는 신고를 또 중개사들이 바로바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거의 한 7월부터 한 2달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대출 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보통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요. 방금 저희가 집값이 또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이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6개 지역구가 정말 저럴까
의문이 들 정도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테고 이 지역 외의 지역들은 사실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방은 올해 한 번도 상승으로 전환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죠. 특히 이제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으면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구축까지도 매각을 할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도 낮아질 정도로 정말 하락해서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까 하락한 지역들은 당연히 매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6개 지역은 왜 늘어나냐? 사실 이 지역들도 강남권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들어오는 수요들은 또 마용성 집을 팔고 그 금액이랑 다른 걸 추가해서 또 갈아타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전 정권 때 시작됐던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는 또 인구 감소 때문에 거의 답정너처럼 주택을 계속해서 한 채만 남기려는 그런 추세들을 이제 자산가분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전략을. 그래서 그렇게 한 채 말고는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매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그런 매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앞으로는 또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매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 자료는 사실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춤했던 게 올해 소폭 오른다고 해서 이걸 갖고 좀 혼동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석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DSR 2단계 스트레스 2단계 규제를 뒤로 미룸으로써 일단 1차적인 혼동을 줬고 그리고 그게 약속했던 9월이 왔는데 DSR 2단계 규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금융 규제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별로 지금 개개인의 DSR, 찐 DSR을 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아직 우리는 굉장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또 혼란을 준 게 또 하나가 있고 근데 하반기엔 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DSR과 이런 규제들이 금리가 또 인하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매입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석 이후에는 당분간 좀 멈출 것 같아요. 이거 결정을 좀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대출이 은행별로 뭐 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DSR 2단계 규제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대출 금액 차이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정도라서 그거를 뭐 급하게 매입할 정도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중저가나 이런 수요자들이 빨리빨리 매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값이 다시 과열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거래량은 좀 거래량은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개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용성 지역은 좀 과열 상태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용성 지역만 하더라도 대출을 그래도 전체 다 받고 매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강남 3구에 비해서도 지금 2분기 때 크게 너무 과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20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라서 사실 그냥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여러 가지 금융 규제와 맞물려서 이제 매입하는 수요들이 좀 줄면서 가격이 조금 그래도 하락이 폭이 좀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과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매입하는 금액대만 보더라도 뭐 50억, 뭐 100억 이상 되는 주택들도 매입이 되고 있어서 거래량은 줄겠지만 거래가 될 때는 호가로 여전히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좀 지속이 당분간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얘기해 주셨으니까 거래량 표를 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7월 달에 8천 건을 찍고 뭐 지금 아직 더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지난달 그러니까 8천 건 정도 저 거래량은 5년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 건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6월 정도까지보다도 7월, 그러니까 DSR 그 2단계 규제를 뒤로 미루는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집중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어쨌든 작년과 그 전년도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이 뭐 전국적으로 또 다른 주택 유형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요였기 때문에 이제 추석 이후로는 좀 거래량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2달 미루는 게 부동산 시장의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시장에 혼란을 줬다. 뭐 물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그 정부가 설명을 나중에 한 게 가장 큰 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R 2단계 규제를 미룬 거는 정부의 설명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자영업자나 PF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추측을 해서 그때 방송을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미루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사실은 이거를 집사라는 시그널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적었을 텐데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 기간 동안 집을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라는 시그널이 정부에서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2달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급한 그런 전화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네.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 많이 받았었고 지금 분위기는 다시 이제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안 될지 이게 하루 차이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면 또 급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계셔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침 2022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추석이 계기가 돼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추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봄이나 가을철들은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라서 추석 지나면 오히려 좀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컸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는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거시경제나 금리 같은 이런 거시 변수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연초가 되면은 좀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그게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이제 2분기쯤 나오면은 그게 이제 3, 4분기 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금리가 뭐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래서 금리 올리라는 얘기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은행권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기준금리 인하가 뭐 10월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게 거의 확정시 되긴 했습니다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랑 동반해서 인하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지금 워낙에 격차가 또 조금 나고 있어가지고 그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바로 대출금리가 똑같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2022년도처럼 그렇다고 주택가격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둔화를 시키는 그런 정도의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는 사실 저가 매물이 눈에 띄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가 매물 위주로 매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과열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가을쯤 되면 또 대출이 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조금 조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9월부터는 은행에서 모든 DSR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그 세계 경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지적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DSR들을 본인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그 좀 단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 금리가 높은 것들 만기가 빠른 대출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중고가 위주 아파트 아니면 사실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채를 좀 관리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보다는 자산 여력이 좀 크신 분들, 그래서 마용성이나 이런 데 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사신 분들도 저는 올해 연말은 조금 지켜보시고 매입을 시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없으시면 또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사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좀 가격이 주춤했을 때 매입을 해도 이제 되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다른 게 다 안 좋은데 부동산만 계속해서 그것도 6개 지역만 계속 호황기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급하게 좀 가기보다는 좀 한춤 좀 뒤로 물러나서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성이라도 가는지를 보신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의 집값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마무리로 추석 이후 집값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중간중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7월에는 급증을 했었고 8월이 나오면 8월은 아마 더 크게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9월 이후부터는 거래량부터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줄지만 거래량이 준 거와 상관없이 뭐 강남, 상구 이런 지역들은 또 분양이 또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럼 분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구축들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강남, 상구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승폭이 좀 축소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지역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 약보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세가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좀 우려되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약보합으로 장기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여야 간의 합의를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합의를 하고 좀 거시적인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기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DSR의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DSR을 시작한 이후부터도 지금도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DSR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이 과열 현상들도 더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DSR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는 계속해서 강화가 될 거고 또 금융위에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올해도 계속 늘면은 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한 바 있어서 아마도 가계부채를 더 하반기에는 뭐 이런 부동산 경기보다도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정책을 펼칠 것 같아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추석 이후에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 또 보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은) 8월 매매 거래량이 아직 완전히 이제 결말 난 건 아니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은 뭐 5,500건, 6,000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8,500건에서 내려가는 거죠. 한 30% 정도가.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대출도 다시 조금 축소가 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결국 매매 가격 시장이랑 대출 증가세가 9월, 10월부터는 조금 안정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 말에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도 불패론이 6개월 이상 가면서 결국은 자산시장이 무너지면서 22년 6월부터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뭐 안정하게 짱짱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주택 구입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격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자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 끝나고 나서 너무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연말까지는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공급 부족의 유령이 서울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전가의 보도를 너무 많이 휘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출을 이렇게 올 상반기에 또 작년에는 정책 모기지로 뭐 40조 풀고 올해도 27조 풀고 그다음에 대출도 시장금리 역마진 대출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팽창했고 그 팽창한 수요로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에 수요를 이렇게 옥죄서 주택 가격이 조정세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도 공급 부족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0.32%라는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지표가 나왔다가 이후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는데 이번 주에 0.21로 내려왔거든요. 서울 기준으로요. 서울이 내려오니까 수도권도 내려왔고 수도권 내려오니까 전국 내려왔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미세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상승의 피크는 친 분위기고요. 그리고 어저께 감독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회의도 했었고 저도 그때 배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창구로 들어오는 주담대 수요도 건수가 확실히 감소를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8월달 7, 8월이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올해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각국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고 여러 거시 이벤트도 있고 과열에 따른 그런 숨고르기도 있다 보니까 아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 폭은 좀 많이 둔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은 보통 주택 매매 거래량의 한 달 후행에서 이제 찍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7월 달에 8,500건 서울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달 기준으로 약 5조 원 중후반대였다면은 아마 7월 달 기준으로는 거의 10조 가까운 금액 찍힐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늘 5조 원대였기 때문에 막 10조면 어메이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20년, 21년에 월 평균 10조였거든요. 네. 많이 받을 때는 29조도 빌렸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를 아마 8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9월부터는 대출 규제를 시행하게 되는 그런 근거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가계대출이 너무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규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시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대출 데이터가 좀 치고 9월은 8월 매매 거래량이 아직 완전히 이제 결말 난 건 아니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은 뭐 5,500건, 6,000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8,500건에서 내려가는 거죠. 한 30% 정도가.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대출도 다시 조금 축소가 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결국 매매 가격 시장이랑 대출 증가세가 뭐 9월, 10월부터는 조금 안정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구로 들어오는 주담대 수요가 그 창구 담당자 발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9월 들어서는 좀 감소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고 그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조금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8월 21일 이후부터 금융위에서도 정책을 냈고 그리고 감독원에서도 소위 이제 구두로 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출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은행들이 그냥 서로 뭐 너나 없이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우리는 뭐 이 대출도 안 한다, 저 대출도 안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대출에 좀 경색을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긴 했는데요. 어저께는 그래서 부랴부랴 실수요자까지는 대출을 규제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톤다운을 했지만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인 기조가 올해 대출을 더 많이 해주지 않겠다는 이런 기조고 대출은 주택시장의 기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택의 그 매수세도 조금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양극화는 계속될까요? 네,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 시세의 흐름에서 저도 정말 놀랐던 거는 서울 평균이 0.32 피크 나왔을 때 그때 서초구는 0.6 나왔고 도봉구는 0.06 나왔거든요.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상승률이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시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하위 20% 가격은 지난 20년 정도에는 5억대였는데 현재는 4억 8천 정도고요. 그리고 상위 20% 가격은 22억대에서 25억대로 벌어져가지고 현재 5배가 넘어가고 있고 네. 이게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두고 보면은 올해 부동산이 강세장인 거는 주택 가격이 높은 초고가 단지들이 초과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그대로 말려 올라가는 분위기였고요. 주택 가액이 낮은 주택들은 상승폭이 적거나 심지어 없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1년 피크랑 비교했을 때 하위 20% 가격은 더 떨어지고 상위 20%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세를 요약해 보면은 그냥 초고가 강세장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초고가 강세장이 좀 왜 나왔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도시 소멸, 지역 소멸, 뭐 학교 소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군지에 대한 과거보다 더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 수도권과 지방 시장도 갈랐고 서울 안에서도 시장을 좀 가르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현 지역에 임차로 거주하더라도 투자는 상급지에 한다던가 하는 패턴들이 거래 사례에서 많이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초고가 아파트가 더 크게 오르는 거다 보니까요. 같은 서초구 안에서도 예를 들면 서초구 안에서도 여러 동이 있지만 행정동 기준으로 반포동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강남구 안에서도 뭐 동이 여러 개 있지만 압구정동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조차도 그 서초구가 전체 0.6이 올랐지만 그 동별로 보면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특정 단지들은 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갓 회복한 데가 많은데 반포 압구정 같은 경우는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뚫어서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 때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더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소재 다른 주택들을 다 처분하면서 지금 갈아타면서 이제 좀 미리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런 투자 수요가 올해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많이 잡혔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서초, 강남, 용산 이렇게 나왔고 그 안에서도 뜯어보면은 이들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강세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이제 경자사롱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비아파트 전세 기피로 소형 아파트 전세 강세가 나타났고 소형 아파트 전세 강세로 매매 강세가 나타나고 그 매매 강세의 흐름 속에서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연스럽게 그보다 더 고가 아파트로 갈 수 있었던 갈아타기 흐름이 서울 전체 아파트의 주된 흐름이고요. 그런데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주택들을 소위 트로피 아파트로 부르고 있는데 본인이 사업을 했던 투자를 했던 큰 경제적 성과가 난 거를 소위 자축하는 의미에서 좋은 집으로 가는 경우를 트로피라고 부른다면은 그런 트로피 아파트 격으로 구입하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높은 사업 성과나 투자 성과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트로피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는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랑 높은 상관성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서의 자산 시장은 미국 주식, 또 코인, 그리고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이런 거랑 이제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7월 말 8월 초를 전제로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도 18,500에서 17,000대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8월 달 7말 8초가 이론상 거의 고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트로피 아파트들에 대한 매수세도 조금 주춤거릴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소득이신 분들이 대출을 대폭 받으면서 이제 들어오시는 게 합쳐져 가지고 초고가 주택들이 좀 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는 이런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자산 시장도 일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9월인데 9월 이후의 실거래가들은 확실히 좀 안정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흐름이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식의 변화는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소위 어느 정도 피크아웃 이론을 좀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도 영등포구에 좀 살았었는데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지역이 서울에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령기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여러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전보다 더 학군지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는 종전보다 떨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지로 가야 되는 그 아이러니함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울의 비선호 지역, 학군 비선호 지역에서 학군 선호 지역으로의 전폭적인 재편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올해 주택시장에 그대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고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금리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늘 한은의 기준금리만 생각하지만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받는 금리는 상품금리인데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8개월 넘게 동결되었으나 상품금리는 생각해 보시면 22년 말에는 주담대가 5.5% 넘었었고 그런 주담대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3%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00bp 이상 인하가 된 효과가 있었고요. 네. 현재는 상품금리가 4%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는 뭐 10월에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상품금리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금리는 종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호재가 맞기는 하나 결국에는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효과는 안 낼 것 같고요. 뭐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의 인하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을 뿐더러 개별 소비자들의 체감은 오히려 대출 상품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무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는 거는 금액적으로 무리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땡기려는 행동을 이제 보통 무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살 필요가 없는데 미래에 좀 주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오래 사게 되면 그게 좀 무리한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는 공급 부족의 유령이 서울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전가의 보도를 너무 많이 휘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식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미시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중에 저는 수요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을 이렇게 올 상반기에 또 작년에는 정책 모기지로 뭐 40조 풀고 올해도 27조 풀고 그다음에 대출도 시장금리 역마진 대출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팽창했고 그 팽창한 수요로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에 수요를 이렇게 옥죄서 주택 가격이 조정세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도 공급 부족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그냥 주택 가격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건 대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혼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뒤늦게 이런 서울 초강세 분위기를 뒤늦게 인식을 하고 이제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제 다시 진입하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21년 말부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22년 상반기까지 서울 주택 구입이 이제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레깅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위 8월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가 피크아웃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상승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도 뒤늦은 매수세는 늘 나타났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그런 매수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조정하는 사람들도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추석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을 거치게 되면은 서울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 아까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방에 계신 분이랑 얘기해 보면은 정말 다른 나라 살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차별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내내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이 부동산원 발표로는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수로 보더라도 2019년 지수를 저희가 100으로 보는데 2019년 지수 100을 회복 못한 데가 여전히 많아요. 그럼 19년 이전 가격을 회복 못한 데가 많다는 거는 지난 5년간 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빠진 데도 많다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런 격차를 서로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렸다 또 이런 해석들도 계속 나왔었는데. 네, 저는 전세가 주택 매매 가격의 키라고 생각하고 전세 가격 강세가 매매가 강세의 원천이어서 전세가 하향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전세도 대출을 먹고 자라니까 전세 대출을 조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되는데 올해는 지난 한 20년과 완전 달랐던 게 전세 대출이 마이너스인데도 전세가 올랐었기 때문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올해의 전세 강세의 원인이 뭘까를 연초에 찾아낸 것이 이제 전세 사기발 빌라 기피로 아파트 전세로 쏠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갑자기 나와버린 거죠. 소형 아파트들이. 그래서 빌라 관련 대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5월달, 7월달, 8월달에 냈고 88 대책으로도 냈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경과되면은 정책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지금도 전세 가격은 서울은 주간 0.15로 올라갑니다. 물론 피크는 0.2가 넘었었지만 0.15로 상승폭은 둔화됐는데 주 0.1대는 저희가 과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세 가격은 조금 과상승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고 연말로 가면은 소수점 0.0대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기반해서 매매 시세도 그에 맞는 수준의 강세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세만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석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21년 말에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도 불패론이 6개월 이상 가면서 결국은 자산시장이 무너지면서 22년 6월부터 그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뭐 안정하게 짱짱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주택 구입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격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자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를만 놓고 보면은 5월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엔 8월 이후에 매수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석 끝나고 나서 막 너무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연말까지는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말 이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마켓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 그 주거 구입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산시장 사이클에 맞추도록 만드는 것이 주택 정책의 실패다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게 방치하는 것도 주택 정책의 실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안정화 기조로 정부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 1월에는 둔촌주공 살린다며 5만 분양 정책을 썼었지만 현재는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한은에서 금리를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안정 추세로 정책을 180도 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 정책에 맞서가지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주택 가격이 높았던 지역에서는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기 소득이랑 대출 구조랑 자기 스케줄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그 입지 가치라는 게 시장에서 소위 지식 체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에서도 어떤 특정 동이 크게 오르니까 거기 다음에 그 옆블럭, 그 다음에 그 옆블럭 이런 식으로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효과는 언제 끝나냐면은 가장 세게 올랐던 지역이 일단 멈춰줘야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저는 자산시장 사이클이랑 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숨고르기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연쇄 효과도 시차를 두고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9월 달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연쇄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10월, 11월 되면은 그런 연쇄 효과도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